안녕하세요. 서정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발표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부족한 공부지만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진행을 하겠는데요. 참고로 이 논문은 제가 2019년도에 한국문화에 발표가 됐던 논문이에요. 거기에서 좀 오늘 발표용으로 약간 손질을 했고요. 사진하고 이런 그 일러스트 자료들을 좀 보충해서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이렇게 수월하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화면 공유를 해야 되겠죠? 먼저 이 앞에 있는 사진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는데요. 그 첫 번째 이 두 사진은 이제 흔히들 많이 보셨던 경주 첨성대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이 개성의 첨성대이고요. 이게 현존하는 거라고 합니다.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 두 개 그 빈 공간으로 된 거는 현재 그 유물이 유적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제 준비를 못했는데요. 하나는 평양의 첨성대 삼국시대 고구려 때 만들어진 거라고 하고요. 그 아래는 중국 남도현에 있는 첨선대고요. 후한 제1대 황제 광무제 때 축조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1장 서론. 경주 첨성대는 현존하는 최고의 천문대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그것이 관천대인지 아닌지에 대한 학계에서의 뜨거운 논쟁들이 심화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간의 경주 첨성대 연구의 발자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첨성대를 보통 천문대라고 하는데 이는 20세기 초 일본 학자 와다 유지로부터 처음 제기된 것입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는 그 외의 여러 설들이 다양하게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규표설, 신전설, 영성재단설, 영대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잠깐 각주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2번하고 3번이요. 그 규표라는 것은 생소하신 분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사진 3개를 준비했습니다. 그 밑에요. 이거는 해그림자의 길이로 절기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규는 눈금 표시된 수평의 장방형으로 남북으로 길게 평지에 설치합니다. 표는 규의 남쪽 끝에 수직으로 세우는 기둥으로 표의 그림자 끝이 닿는 규의 바닥면 눈금 위치로 그 절기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영대를 보시면요. 이 영대라는 표현은 시경에 처음 보입니다. 시경에 그 영대라는 시에 뭐 경시영대, 경지영지, 서민공지, 불일성지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게 맹자 양해왕 상편에서도 인용된 바 있습니다. 주나라 문왕의 애민과 성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조물로 정사를 논의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후대 특히 한나라 때에 가면서 영험하고 신비스러운 건축물로 의미가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참이설의 영향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맨 아랫줄이에요. 아울러 역사학계, 천문학계, 과학사학계, 건축학계, 그리고 조경학, 수학 분야까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관심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히 경주 첨성대가 전문대이기 어렵다는 이유로서 출입하기 불편하고 위험하기까지 한 점, 관측할 수 있는 공간이 지나치게 비좁은 점, 그 형태를 가지고 본 설치 방향이 진남북이 아니라는 점, 평지에 지어진 점 등의 4가지로 요약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설들과 다양한 학계에서의 관심 때문인지 1973년 이래로 첨성대를 주제로 진행된 4차례에 걸친 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첨성대에 대한 학계에서의 의견 통일은 아직 요원해 보입니다. 이와 같은 복잡 단안한 논쟁 속에 저의 또 다른 목소리가 생명의 피로감을 더해주는 것은 아닐까 우려되기도 합니다만 첨성대가 삼국시대에 유교가 문화적 측면에서 정착되어 간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는 확신하에 용기를 내봅니다. 공자의 유교는 한나라 때를 지나면서 특히 예학이 강화됩니다. 오경이라는 시, 서, 역, 예기, 춘추 중에서 다른 것들은 모두 선진시대에 이루어진 것인데 반해서 예기만큼은 한나라 때에 성서된 것은 그런 상황을 알려줍니다. 사실상 천하의 통일 제국을 다스리는데
현실적이고도 직접적으로 가장 절실한 것이 예였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당시에 출연한 예학 관련 서적은 예기와 거의 동시에 성서된 대대레기와 그리고 백호통이 등을 더 들 수 있습니다. 전한 말과 후한 초에 중국 황제가 주도한 유교 경전에 대한 대대적인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기원전 51년 전한 선제 때의 석거각 회의와 기원 후 76년 후한 장제 때의 백호간 회의가 그것입니다. 석거각 회의 결과는 석거의주라는 저술로 집대성됐지만 지금은 전하지 않고 두의 통전에서 그 일부를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백호관 회의 결과는 칙령을 받은 방고에 의해 백호통일로 정리됐습니다. 이 두 회의는 상호 연장선에 있는 것인데요. 앞의 경우 예기 저자인 대성이 예학 대표자 중 한 사람으로 그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백호관 회의에서는 특히 당시 유행했던 참의설이 유학과 더욱 결합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신나라를 세웠던 왕망의 활동기를 전후해서 극성하던 참의설은 후한 초에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광무제는 기원 후 56년 도참을 천하에 선포해서 참의설을 통치사상으로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후한 제3대 황제의 칙령으로 실시된 백호관 회의가 한나라 경학사상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1대 황제 광무제의 도참에 대한 공식 선포 이후로도 유학에서의 참의론적 경향은 한동안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호통일에서의 사례에서처럼 한대의 유교는 예학에서 참의설과 완전히 분리되기 어려울 만큼 혼합된 특징과 함께 천문, 점성과의 융합적 성향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첨성대 관련 기록에서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그 이유는 첨성대 축조 문화가 7세기 경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광무제가 살았던 시기의 유교 문화 속에서 싹튼 것이기 때문입니다. 첨성대에 대한 예제 문화 및 천문 점성적 측면에서의 본 논의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시각에서의 선행 연구는 첨성대에 대한 수많은 논의들에 비하면 대해일적입니다.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보다 중화문화의 영향을 비교적 늦게 받았지만 선덕여왕 당시의 신라는 중국과의 정식 외교 교류가 이미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 외교 방식에 있어서는 당나라의 강력한 권위적 영향 속에 있었다는 것을 동시대를 말하는 사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천자의 나라를 중화문화의 종주국으로 삼고 자신들은 그 중화의 영토를 떠받드는 번국, 주국의 자격으로 조례 근례를 올리는 4대의 예로서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국제관계 형식을 취하든 혹은 대등한 관계로 설정하고자 한 방식이든 당시의 중화문화는 중국 자체의 것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반에 흐르는 문화적인 기조였습니다. 황나라 왕조의 후손이라고 하는 공자가 주나라를 숭앙하고 따르고자 했던 것은 민족이 아닌 바로 문으로 대표되고 예로 드러냈던 이후 하화나 중화라고 일컬었던 문화적 우수성을 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의 정점에 있는 것은 최고 통치자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모두 완벽히 갖춘 성왕인 것이고 공자 자신과 같은 현인의 등용을 통한 왕도와 인의 정치로 구현되는 이상사회인 것입니다. 평양 및 경주 첨성대와 관련한 그 전후 배경 이야기 역시 왕도적 중화문화 속에서 꽃피운 예라고 하는 문화 코드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왕도의 예문화적 측면과 거기에 더해서 고전에서의 용례 및 문자학적 측면 등을 통해 첨성대가 갖는 그 기능과 의의를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첨성대와 관련 있어 보이는 종묘, 영대, 영소. 제가 빨간색 글씨 한 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묘하고 대하고 소요. 종묘, 영대, 영소나 명당 등과 같은 구조물들도 모두 이해학적 측면에서 그 존재 의미에 대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황제 및 왕 공후 등과 관련한 고대 사회의 자기 관념에 대해 참고로 언급하고자 합니다. 두 나라 때의 왕이란 곧 천하를 다스리는 천자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전국시대에 들어서면서 천하를 호령한 7개 나라의 제후국들 전국 칠흥이 저마다 자신들을 왕이라고 칭한 이래로 왕은 더 이상 유일의 천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진왕정, 이 진시황제는 나머지 6나라를 제압하여 천하를 통일하자마자 곧바로 천자가 된 자신을 칭할 만한 유일의 명칭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황제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 시대 유일의 통치자를 의미했던 왕이라는 단어는 황제가 하사하는 제후와 같은 자귀처럼 하위 개념으로 낮추어져서 공후, 백자남이라는 원래 있던 5개 자귀 위에 하나의 자귀가 더 보태진 형식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첫 번째 황제, 시황제 이후의 황제와 춘추시대 이전까지의 왕은 사실상 동급인 것이며 또 그때의 제후는 진한대 이후의 왕과 동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규의 고하 관계를 참고하여 혹여 왕이라는 표현에서 그것이 천자급의 유일의 통치자를 말함인지 혹은 후대 새롭게 형성된 천자보다 하위 자기 개념인지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장 첨성의 용례와 대의 문자적 개념 1. 첨성의 용례 우선 별을 바라본다라는 의미의 첨성이란 말을 고전의 기록에서 어떤 경우에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건축 분야와 점성 분야 이 두 가지 경우에서 나타납니다. 답은 건축에서의 첨성 용례. 아래 인용문의 정연의 설명을 종합 정리한 공영달의 소를 통해서 보면 첨성 행위가 건축에서의 방향 잡기 작업을 위한 경우임이 확인됩니다. 옆에 그림도 같이 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줄의 동강 인용문 보시겠습니다. 줄의 동강고공기 편의 장인 건국 종목에서 뭐뭐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정연의 주석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평하게 한 땅의 중앙에 8척짜리 말뚝, 이 어를 세우고 물주머니를 매달아 놓은 것으로 그 어를 똑바르게 한다. 그 그림자를 가지고 그것을 보니 장차 그로써 네 방위를 바로잡으려 하는 것이다. 일출과 일몰 때의 그림자가 딱 극단이 되었으면 동과 서가 조건이 서로 같아진 것이다. 다시 그것, 즉 일출 일몰 때 생기는 그 두 개의 그림자, 이것을 표시한 것을 가지고 동그라미 모양 귤을 만드니 그 소용돌이 원형 모양을 만드는 것이다. 일출 때로부터 해서 그 그림자의 극단을 땅에 그리고 일몰 때에 이르게 되면서 몰이 다 되었다면 동그라미 모양 귤을 만드니 측경한 것의 양쪽 끝 내부에서 동그랗게 합니다. 두 개의 원형 곡선이 만난 상태래야 소용돌이 원형 모양인 것이다. 그 18번 각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는 두 개의 그림자 꼭대기 점을 각각 원의 중심점으로 삼아서 서로 내측으로 원호를 그려내고 그 두 개의 원호가 만나는 남북 교차점의 지점이 표시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밑에서 두 번째 줄이요. 두 곡선이 만난 것의 틈새를 헤아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파낸다. 그것을 그렇게 파낸 지점을 가지고 말뚝을 가리키면 남과 북이 똑바르게 된 것이다. 해가 중천일 때의 그림자는 가장 짧아진 것이다. 극성은 북극성을 말한다. 정연의 이 설명은 태양을 헤아려 보고 규일, 별을 바라보며 첨성, 그로써 동서남북의 방향 잡는 일을 똑바르게 한 것이다. 위 인용문에서의 규일은 일출, 일몰시 땅에 어리는 그림자의 양극단을 살핀다는 의미로 서술된 것이고요. 첨성의 경우는 야간에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정북 방향을 확인한다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회색 글자는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에 나번 보시겠습니다. 나,
점성술에서의 첨성용례. 아래의 두 글은 모두 숙문제 때의 이야기로 여기에서는 도읍을 선정할 때 거북점과 주역점을 쳐보고 동시에 별을 바라보기, 첨성도 한다고 해서 첨성을 점성술의 개념 안에서 논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목이 주사 함께 표문으로 올려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거북점과 주역점의 상의에서 묻고 별을 바라보아 도읍을 정하는 일을 일찍이 하지 못했었는데 무엇으로 성주의 규범을 합당하게 하고 위대한 수나라의 덕을 드러내겠습니까? 하늘과 사람의 뜻을 널리 살펴주시기를 엎드려 청원하오니 거북점과 주역점에서 판결된 것을 취하셔서 적시의 도읍을 바꾸시어 중언을 밝게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참고로 이 시대에는 거북점은 당연히 치지 않았을 텐데요. 그냥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런 그 문장이 있고 저는 그냥 직역한다는 생각으로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수나라 고조 문제가 장차 천도를 하고자 야밤에 고경과 수의 두 사람과 결정이 논의를 하였다. 유계제는 때마침 성과 상을 바라보기 첨성상도 하고 겸하여 점괘를 내었는데 이꽤 사효를 얻었다. 아침에 주상께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신이 천체 현상을 우러러 관찰하고 주역의 괴를 내는 시초점대를 굽어 관찰해 보았는데 오랫동안의 정주에서 반드시 천도가 있을 것이라는 조짐입니다. 아래는 점성수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서술입니다. 도교 제초 의식에서의 구요에 대한 두강정의 초사 문장입니다. 구요란 1월 5성의 치료에 두 개의 교점을 포함시킨 것으로 모두 성점에서의 주된 것들입니다. 이 교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또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그 뒷페이지에도 있는데요. 지금 이게 빨간색 줄로 가는 거는 태양이고 태양의 황도 있고요. 이 파란색 줄로 그 원형으로 된 게 이게 다리가는 백도입니다. 근데 이 황도와 백도가 5도 정도의 그게 각도가 벌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교점이 생기는데 바로 하나는 승교점, 또 하나는 간교점이라는 이름이 부여됐습니다. 이거를 뭐 원어로 라후라고 하고 계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태양과 달이 동시에 이 지점이나 아니면 서로 따로따로 이 지점에 있을 때 이식과 월식의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 딱 고정된 게 아니고 태양이 이 방향으로 가지만 태양과 달이 이 승교점, 간교점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 주기적으로 일정한 속도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교점 이 두 개의 교점은 태양과 반대 방향이 자기의 정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예, 맨 마지막 줄 보시겠습니다. 인용문입니다. 또한 아마도 토성, 목성, 화성, 금성, 수성 등의 5성, 이 5요가 전진도 하고 후퇴도 함과 이것들은 겉보기 운동이 전진, 후퇴는 다 합니다. 그리고 태양, 달, 계도, 나후 등의 4요가 전진으로만 운행함에 성점을 보는 당사자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신명의 궁에 거하기도 하고 성점을 보는 당사자에게 재앙으로 미칠 수 있는 나쁘게 하고 악하게 하는 궁위에 임하기도 한다. 성신과 일월의 궁을 바라봄에 지성의 마음을 극진히 기울인다. 위글에서는 바라보는 첨 대상이 성, 별성자 외에도 신과 일월 및 그것들이 위치한 황도대의 궁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일월 성신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 성은 밤하늘의 모든 별이 아니라 행성 내지는 황도대 경성인 28개 성수들 28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의 경우는 특정 별이나 별자리가 아니라 황도대에서의 일정한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지점 혹은 춘분점을 시작으로 해서 360도, 전통 방식으로는 약 365도를 등분한 12개 각각의 구간을 말하는 차와 등류의 개념입니다. 황도 12군과도 등류의 개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흐린색으로 칠한 거는 시간 관계상 요건 생략하려고 한 거니까요. 또 나중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 2번 대의 문자적 개념. 본절에서는 대의 문자적 개념 분석을 통한 그 본원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강의자전에서의 통합 설명이 비교적 정연하고 명쾌해 보입니다. 설문해자에서의 글이다. 대는 샅샅이 살펴보는 곳인데 사각형 모양인 네 모퉁이가 방형이고 높은 것이다. 성명에서의 글이다. 대는 지탱하는 것이다. 흙을 다진 것이 단단하고 높아서 그것 자체로 지탱할 수 있는 것이다. 이하 석공의 막루를 대라고 한다라는 글에 대한 곽박의 해설에 흙을 쌓아놓은 상태가 사각형인 것이다 라고 했다. 얘기 원령편의 중하의 달에는 대사의 거처함이 가하다라는 글에 대한 공영달의 해설에서 적토하여 만든 것이니 그것으로 관망한다라고 했다. 이렇듯 대는 무엇인가를 올려놓거나 올라설 수 있도록 상부를 사각형의 평평하면서도 높게 쌓아 만든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것의 용도는 그 안으로 들어가거나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드높게 올린 네모난 그것 위로 올라서거나 올려놓아 지탱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주의 첨성대를 옛사람들이 실제로 대라는 이름으로 불렀다면 그것의 주된 쓰임은 당연히 그 내부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머리에 이고 지탱할 수 있는 그 방형의 상부인 것입니다. 별을 바라보는 대인 첨성대에 대한 단서가 될 만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후한대 그 당대에 작성된 기전체 사서 동관한기에 보이는데요. 아래는 동관한기 상구 보유 부분으로 부과되어 있는 채용의 글입니다. 천체를 말하는 자들은 세 전문가 집단이 있는데 주비가와 선여가 그리고 혼천가가 그들이다. 혼천가만이 그 전체 운행 법칙의 정황을 거의 터득했으니 지금 사관들이 쓰고 있는 후대의 동의는 바로 그 본보기이다. 팔척 흙이 둥근 몸체의 도수 측정 기구를 세우고 천지의 형상을 구비해서 황도의 도수를 바로잡는다. 그것을 가지고 1월 5위, 1월 5성의 출현과 사라짐을 관찰하여 1월의 운행을 재며 오행성의 행보를 잰다. 이와 같은 정밀하고 오묘함은 만세에 바뀌지 않을 전체 관측의 방법이다. 후대의 의미는 적의 동태에 대한 탐색 목적의 대화, 전체의 동태에 대한 탐색 목적의 대 등이 있는데요. 윗글에서 말하는 것은 후자를 의미합니다. 후대의 동이란 말 그대로 세분된 24절기인 72후를 측정하기 위해 쌓은 대에 설치한 동 제품의 의기를 말합니다. 후대 동의. 이와 같은 용도의 기물을 일명 성기옥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문자를 의미해 보면 둥글게 회전시킬 수 있는 기계, 선기와 양팔 저울대 모양의 기구, 형이 혼합된 구조로 생각되며 이것이 바로 혼천의입니다. 혼천이나 동의에서의 의라는 표현은 예의와 같이 동상적인 의례에서의 용어입니다. 이와 같이 천체 관측 기구에 의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위의 그 인용문 뒷부분에서 보듯이 1월 5성의 운행을 인간이 두 발로 걸어가는 행과 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인들이 생각한 천체의 별과 별자리들은 그 자체가 황제이고 황후이며 황궁이고 조정이며 저작거리 우물과 강하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천자가 정령을 반포하는 장소인 명당과 또 이른바 운물 부서 재변 등을 살피는 관대인 영대도 별자리에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천문관념에 따라 별들의 움직임을 의례를 진행하는 인간의 행위 거동과 동격으로 표현했던 것이고, 그러한 행태를 보여주는 동제품의 기구를 동의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기란 인간의 행위, 의례 행위 거동에 비유된 의인화된 별들 제각각의 운행을 나타내는 기물 내지 기계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본장에서 논한 것을 종합하여 간략히 정리한다면 첨성의 대, 이 첨성대는 특정의 별을 바라볼 목적으로 어떠한 기구를 올려놓거나 혹은 올라서기 위해 높이 쌓아서 올려서 조성한 사각형의 축대나 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3장 기록상의 첨성대 및 경주 첨성대 1. 한 대의 첨성대 기록. 첨성대 하면 경주의 그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첨성대를 말하는 최초의 기록은 AD 1세기경 후한 제1대 황제 광무제 시기의 서술에 보입니다. 청일통제의 기록에 의하면 과거 중국에 첨성대라고 불렸던 것이 있었는데 광무제가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광무대는 항성현 북쪽에 있는데 악사이 태평 환우기에는 그것이 남돈현 북쪽으로 40리 거리에 있고 광무제가 남돈에 거둥했을 때 건축한 것이라고 전해진다. 현의 북쪽 40리 거리에 있는 점성대라는 것 또한 광무제가 축조한 것이다. 한나라 때의 첨성대 기록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그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광무제의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축조한 것이라는 광무대의 이름은 당연히 광무황제라는 그의 사망 후 시호를 따서 장명한 것일 터이고요. 어쩌면 광무황제 붕서 이전 광무대의 원래 이름이었을지 모를 첨성대의 경우 일단은 그 이름 그대로 별 바라보기 첨성의 목적을 위해 설치한 대라고 단순하게 판단하겠습니다. 다만 그곳 남돈현은 광무제의 선친인 남돈군 유흠이 생존에 현령으로 부임해 지냈던 곳으로 광무제가 유년 시절을 보낸 지역이기도 한데요. 그 사실과 첨성대 건립과의 인과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듯합니다. 광무제 자신이 그 4대 선조를 추존할 수 없었던 것과의 인과성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위 청일통지 글에서 보충 자료로 인용하고 있는 태평 환우기에 계속 이어지는 문장에서 광무제 19년에 남둔에 거둥하였다. 그 거둥으로 인해 이 대를 설치하였고 아울러 묘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첨성대 및 광무대 설치와 종묘, 이 묘 건립을 함께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말해주는 다소 유사한 기록이 이보다는 후대에 이르기는 해도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보이는데요. 바로 평양의 첨성대입니다. 2번 평양의 첨성대 기록. 정현식 선생은 첨성대는 천문대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평양성의 첨성대 기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양에 그것은 현재 실물이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래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는 평양 첨성대에 대한 묘사로 짤막하지만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평양성의 성 내부에는 구묘와 구지가 있다. 구묘는 바로 구요가 날아드는 처소이다. 그 지 근처는 첨성대가 있다. 구묘와 구지는 중화문화권에서 황제로서의 통치자 처소를 상징하는 것이고 구요 역시 천자인 황제와 관련이 깊은 말입니다. 종묘의 소유 규정에서 대개는 천자는 7개의 종묘를 소유할 수 있다는 천자칠묘가 일반적인 제도라고 인식됐지만 그것은 전한말의 석거각 회의와 같은 한유들의 열띤 토론 과정을 통해서 그렇다고 인정된 것일 뿐입니다. 구묘의 경우 특히 전한과 후한 사이 신나라를 건국했던 왕망이 황제의 권위로서 조성한 바 있었는데요. 이 역시 주류는 아니었어도 천자의 소유 묘수로 논의된 것이었습니다. 각조 51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천자의 구묘 형태는 유독 왕망에 대한 기록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그 즈음은 황제 및 상류층을 중심으로 천문 점성술이 가장 크게 성행한 정점의 시기였습니다.
특히나 왕망의 행적에서 신비주의적 도참설이나 점성술 등에 의지한 성향이 강했던 만큼 그 숫자 9가 상징하는 것이 그러한 것들과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이요. 이거 첫 번째 제일 밑에 줄입니다. 이 왕망의 구묘는 신나라가 망하면서 함께 불살라졌습니다. 묘라는 것은 그러나 주나라 초기부터 나타나는 특정 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나라 당시에 그것은 사당이 아니라 살아있는 군주의 편전이고 정전이자 조정이었습니다. 아울러 한때 초까지도 그 본연의 기능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남아있기는 했지만 사실상 전국시대라는 극도의 혼란기를 지나고 단명한 통일을 진나라를 거치는 동안 주나라 예제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서한 후기를 지나면서 비록 종묘에 대한 인식이 사당으로 굳혀지고 천자로부터 사계급까지 모두 각 계층별 일정 수의 종묘를 소유할 수 있다는 예학 박사들 간의 학술적인 논의와 타협이 있었지만 적어도 한나라 때 이후의 7묘, 더 나아가 9묘는 그 묘수 자체가 천자인 황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평양성 내에 구묘가 조성되었다는 기록은 바로 당시 본국을 일개 제후국이 아닌 천자, 즉 황제의 위상으로 보고자 한 의지의 반영이라 평가할 만합니다. 구지는 구묘, 구요와 숫자를 맞춘 것인데요. 지는 주나라를 개국한 문왕과 무왕 부자가 만들었다는 영대, 영유, 영소에서의 영소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천자로서의 왕의 상징 그 자체입니다. 이 경우에 영은 영험함, 신령스러움 혹은 영적인 존재 등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며 그것은 훌륭한 성왕의 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왕은 그 지위 자체의 표현이지만 성이란 천하의 최고 통치자인 왕으로서의 능력과 덕성을 모두 완벽히 갖춘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비록 후대에 공자를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하긴 했지만 적어도 공자 당시만 해도 성은 천자인 주나라 왕에게만 쓸 수 있던 표현이었습니다. 운주교체기 무렵 주나라 문왕과 무왕은 새 도읍지인 호경에 왕의 통치 장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벽옹을 연건했는데요. 영대와 영유, 영소는 그 안에 조성한 것입니다. 벽옹은 왕궁 내지는 그것이 위치한 마을에 해당하며 영대는 제후들 및 그 여러 신하들과 각종 통치 외교 의례가 진행되는 조정의 역할을 했던 고대의 구조물입니다. 전국시대 이후 음양오행 및 실용 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것은 명당이라는 말로도 표현됐는데요. 맹자는 그곳을 유교에서의 이상 정치로 숭앙받는 문왕의 발정 시인이 펼쳐졌던 왕도 정치의 상징적인 장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대, 영유, 영소의 최초 정거는 시경 대하편 영대시 가사에 나타나며 영소가 곧 영지임은 영대시를 인용하여 왕도 정치를 위세하고 있는 아래 맹자의 설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자 인용문은 밑줄 친 것만 보시겠습니다. 시경 대하편의 영대시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습니다. 이제 막 영대를 조성하기 시작하였지. 영대를 조송함에 다급하게 하지 말 것을 서인과 하민들이 자식들처럼 와 있었네. 왕이 영소에 계시니 탱탱하게 살진 물고기들 심차게 뛰어오르네. 서경상서의 탕서편에서 이 태양은 언제 망하지? 나와 너 함께 망하자 라고 했는데 하민들이 그와 함께 더불어 망하고 싶어 했으니 바로 대지와 날짐승, 들짐승들을 진여전들 어찌 즐김을 혼자서만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글에서 볼 수 있듯 영대는 선왕의 통치 장소의 상징이고 영소는 바로 그곳에 있던 연못으로 소는 지라고도 불리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주 62번 보시겠습니다.
주나라 문왕의 대소와 같은 이야기는 은나라 마지막 임금 주왕의 이야기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유교 국가에서 그것은 주나라 문왕과는 반대의 상황으로 회자됩니다. 그것은 중종실록에 수록된 내용으로 홍일독 등이 사찰 증축과 혹여 그로 인해 염려되는 불교 중흥을 우려해서 올린 상소문 일부인데요. 이 글에서 대를 만드는 일에 동원되어 피로하고 도탄에 빠졌다는 옛날의 석지민이란 은나라 주왕시대의 하민들을 말함입니다. 대지지화에서의 대는 높고 화려하게 만들어 최고 통치자의 위세를 자랑한 주왕의 녹대를 말함이고, 지는 그의 주지육림의 그 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폭군의 사치와 향락의 대명사이며 또 그로 인해 나라를 잃고 자신을 망친 국가적 재앙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주왕의 이 녹대와 주지는 그 폭군을 몰아내고 천자가 된 주나라 문왕의 소박한 영대 영소와 상대해서 비유되곤 하는데요. 유교 국가에서 최고 통치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이야기 도구로 흔히 인용된 바 있습니다. 본문 맨 밑줄 보십니다. 평양성의 성내에 9개로 상징되는 종묘인 구묘와 또 역시 9개로 상징되는 연못인 구지가 조성되어 있었다는 것은 당시 그곳의 최고 통치자가 왕공급이 아닌 중국의 황제와 대등한 천자급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의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각주 63번 보십니다. 평양 첨성대에 대해 정연식 선생은 영계소문이 자신의 위대한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것이고, 그 구체적인 시기는 그가 실권 장악에 성공한 642년 이후에서 멀지 않은 시기였을 것이라고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평양 첨성대를 지은 사람이 영계소문이라는 정연식 선생의 판단에 저 역시 수긍이 갑니다. 다만 구묘, 구지, 조선과 함께 첨성대를 지은 사람이 영계소문이 맞다면 그가 과연 누구를 의식해서 그거를 축소했을지를 추적해내야 합니다. 고구려 왕을 의식한 것이라면 그는 선양 의례 형식으로 한나라 왕조를 끊고 신나라를 건국한 왕망과 같은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극렬했던 고구려 당나라 전쟁을 전후한 때에 당나라 황제를 의식해서 건립한 것이라면 고구려가 당나라의 제후국의 결단코 아님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것입니다. 본문 위에서 네 번째입니다. 비입이라고 하는 압류적인 묘사로 서술된 구요의 경우 특히 첨성대는 그 역할면에서 바로 이 9개의 요인 구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천자의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책력 반포입니다. 주나라 때의 천자의 책력 반포는 권력에 의한 권한이나 권리라고 하기보다는 천자로서의 의무사항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서경 요전편에서의 경수, 인시, 문구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책력 제작을 위해서는 정밀한 천체 관측을 진행해야 합니다. 춘추 경문에서 볼 수 있듯 춘추 시대까지 적어도 주나라와 노나라에서는 태음력을 기반했기 때문에 천체 관측이라고 해봐야 달을 위주로 해서 윤달을 책정하기 위한 태양의 분지점 관측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전국시대를 지나서 한나라 때에 들어서면 황제의 책력 제작에 상당한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있게 됩니다. 그것의 시작이 바로 태음태양력인 한무제의 태초력이었습니다. 이후 한나라 때의 책력에 1월 및 목성, 이 세성뿐만 아니라 여타 행성들의 운행 관측까지 포함되는데요. 그것은 책력에서 점성술 분야가 포함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1월 5성을 다른 말로 칠정이라고 하고 또 치료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당나라 때에 오게 되면 공식적인 천문 점성 책력법에 인도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2개의 요가 추가됩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책력이 인도 천문학자 구담실달이 제작한 구집력입니다. 추가된 이 2개의 요는 인도 음력자로 케투와 라후라고 불리며 각각 승교점과 간교점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게 포함된 이유는 바로 황도대 백도대상에서 일식, 월식 현상이 벌어지는 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 오행성처럼 속도나 진행 방향에 있어서 변덕스러운 운행을 보이지 않고 1월처럼 일정한 속도와 방향으로 1월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9개의 요가 바로 구요이며 당시 천문에서의 점성역법의 요체가 되는 것들입니다. 칠요이든 구요이든 이와 같은 여러 요들 각각의 운행에 대한 정밀한 수치를 내기 위해서는 특수 장비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혼천의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야만 요 전체를 담은 당대 최고 수준의 정밀한 책력 제작이 있게 됩니다. 이렇듯 구묘, 구지는 물론 구요가 날아드는 처소 등은 모두 제왕의 상징인 것입니다. 평양의 구묘, 구지 주변에 세워졌다는 첨성대는 사실상 그곳에서 실제로 구요 각각의 개별적 운행들에 대한 정밀한 측정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떠나서 제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일터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로서의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설령 그곳에 완벽한 상태의 혼천이를 설치하지 못했다고 해도 구묘 구지와 함께하는 첨성대의 그 존재 자체는 역사적인 중요한 의의를 담고 있는 기록이라 할 만합니다. 아래쪽 보시겠습니다. 밑에서 6번째 줄이요. 황도대를 운행하는 1월 5성을 관측하면서 그것들의 특정 기후, 위치 좌표를 산출하는 혼천이는 규표와는 다르게 주로 일몰 이후에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일몰 직전부터 야간을 거쳐서 일출 직후까지 사용되는 것입니다. 일출과 일몰 시의 관측은 태양이 황도 분도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특정의 별자리 분도 지점이 환경 0도인 춘분점일 경우 태양이 그곳에 위치하는 날이 춘분일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특정 별자리 분도가 춘분점이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은 보다 더 섬세한 관측 결과로 확인되는 것이며 그것이 세차운동에 의한 주기적인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 혼천의를 통해 수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어진 황도대 28수의 성수분도 값으로 나머지 요들의 운행 상황에서 그것들의 현재 위치값을 알아냅니다. 1월과 목성 운행을 제외한 나머지 요들의 위치값은 순전히 점성술을 위한 것으로 그것을 통해 제왕과 나라의 길흉화복 예단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치료, 나아가 구요의 운행 관측은 고대부터 전통적으로 제왕학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3. 경주의 첨성대. 경주 첨성대 기록은 봉기, 지, 열전, 연표까지 두루 갖춘 기전체 형식의 정사인 삼국사기가 아닌 이련의 삼국유사 기편 선덕왕 지기삼사조의 끝부분 기사에 처음 등장합니다. 첨성대에 대한 그 빠뜨린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기에 이르기를 이 왕대에 돌을 연마하여 첨성대를 쌓았다라고 하였다. 첨성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는 정보가 너무 소략합니다. 앞의 제2장 2절에서 대의 기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그것의 용도와 구조를 무엇인가를 올려놓거나 올라설 수 있도록 상부를 사각형의 평평하면서도 높게 쌓아서 만든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실물이 남아있지 않은 평양의 첨성대는 그 조성 목적이 올려놓기 위함이었는지 혹은 올라서기 위함이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경주의 것은 단순하게 보더라도 올라서기 위함이 아님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위에 무엇을 올려놓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아마 그것의 이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의 축조 당시부터 첨성을 정식 이름으로 부여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것의 특성과 기능 때문에 별칭으로 그렇게 불렀던 것인지 어찌됐든 그것을 정말로 첨성대라고 불렀다면 그것은 정말로 별을 바라보는 대, 첨성대라고 보아야 합니다. 역시 제2장의 1절에서 고전에서의 몇몇 기록들을 통해 분석한 바와 같이 첨성은 동서남북의 정확한 방위를 표시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인 건축에서의 용례와
국가 중대사 결정을 위해 밤하늘의 행성들이나 특정의 천상에 대한 관측을 통해서 어떤 징후를 통찰하고 예견하고자 하는 점성술에서의 용례, 이 두 가지 경우들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경주 첨성대의 경우 그것의 기록이 담긴 글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건축 기구 용도가 아닌 첨성의 목적으로 조성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선덕왕 직위3사조에는 선덕 여왕이 행한 몇 가지 기이한 행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이유가 선덕 여왕이 예지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의도로 생각되기까지 합니다. 중국의 한나라 때에 후대라는 것이 존재했고 또 그곳에 동의라는 혼천이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 동간 한계에서의 기록을 염두에 두고 저는 경주 첨성대에 대해 다소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다음과 같은 추정과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맨 밑줄이요. 첨성대는 당시에 설비 기술력이나 기타의 사유로 처음의 목표대로 완성되지 못했거나 혹은 동의를 이미 설치했으나 어느 시기인가 그 동의만 사라졌을 가능성 또한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동제품은 금은보다는 못해도 그 자체가 귀한 광물입니다. 신라 멸망 후에 수차례 있었을 한반도의 혼란기에 그것도 이후 왕조의 도성과 멀리 떨어진 야지에 방치되어 있었을 그 맥수짓한 만국의 값싼 거대 기물이 제대로 보존됐을 리 만무할 것입니다. 혹은 어쩌면 그것은 동의 제작 단계에서 그 기술력을 지니고 있었던 당나라 왕조의 협조 부재로 석축의 후대까지만 완성한 미완의 상태일 수도 있겠습니다. 천체 관측 의기인 혼천의 제작은 당시로서는 선진적인 첨단 정밀 기술을 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의 성공 여부는 축적된 노하우가 크게 좌우합니다. 그 기술력과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기술자의 영입 없이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사업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더구나 그것으로 인간사의 모든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성력이라고 하는 1년치 예언서를 직접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믿는 것이라면 그 대단한 기물의 영입 계획은 결코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점성대에 사람이 그 위로 올라서서 편안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설령 대 위에 어떠한 기물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단순히 잘 구현된 모형으로 일종의 보여주기식의 전시용 구조물이었을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덕여왕 자신이 기이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자 했던 노력들 속에서 그와 같은 상황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선덕여왕이 어째서 기이한 능력에 집착했는지는 그녀가 삼국을 모두 통틀어도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었던 역사상 첫 번째 여성 왕이었다는 사실과 또 그 여성 군주라는 이유로 내외적인 크고 작은 위협이 상존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을지 하는 추정을 통해서 가늠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금곡이라는 곳에 적병이 숨어들었음을 다급하게 알려주었던 영묘사, 옥문지 개구리들의 요란스러운 울음소리라고 하는 기편 선덕여왕 직위3사조의 첨성대 축성 기사 앞에 장황하게 기술된 이 압류화된 사화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선덕왕 직위3사와 같은 여왕이 범상치 않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다음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신라에는 주요 우방국으로 발전하고 있던 중국으로부터 직간접적인 루트를 통해 성력이 수입되었던 듯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의 명석한 풀이를 전담하는 역관이나 고대 중국의 태사령과 같은 특수 전문성을 갖춘 측근의 존재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당나라 때에는 개원 연간에 그간에 축적되어 온 천문, 역법, 점서 정보를 모두 아우른 점경이라고 하는 방대한 종합 전문 서적이 최초의 대국가 프로젝트로서 편찬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기이편에 체록된 선덕여왕이 정부 주요 부서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들을 예견했다는 말은 그것이 진정 사실이라면 성력의 풀이를 맡은 자의 보좌로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천문점성 분야 전문가를 곁에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선덕여왕이 이 분야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선덕여왕이 일반 책력은 물론 점성력까지 당나라에서의 수입을 통하지 않고 직접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정밀하고 오묘한 천체관측 기구가 구비된 천문 관측대를 직접 만들어 보고자 시도하였다면, 혹은 타인이 그렇게 믿거나 인식하도록 만들었다면, 그것은 그녀가 이 천문 점성 분야의 힘을 빌려서라도 극복해 보고자 했던 그 어떤 절실함이 있었을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일입니다. 제4장 결어. 지금까지 첨성대의 존재 의미와 용도에 대해 고찰해 보았습니다. 우선 첨성대라고 하는 그 문자적 의미에서 살펴본 결과, 별을 바라보기는 기본적으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거나 판단할 때 전복 행위의 일환으로서 점성술의 개념 안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성, 별성자는 황도대에서 관측되는 행성 또는 그 행성이 다니는 28수, 항성이 됩니다. 무엇인가를 올려놓거나 올라설 수 있도록 상부를 사각형의 평평하면서도 높게 쌓아 만든 축대나 누대를 말하는 대의 문자적 의미에서 경주 첨성대는 올려놓을 용도로 만든 것임을 그 실물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려놓을 그 물건은 혼천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 당시의 신라에서 그것을 자체 생산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혼천이는 천이 구의 형태라는 개념이 성립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소산입니다. 그것의 제작은 혼천설에 입각한 우주에 대한 이해가 제작에 앞서서 우선됩니다. 그리고 옛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의 동서남북 상하 온통 모든 것이 구형의 혼혼한 천이고, 평평한 땅은 그 어떤 지지대도 없이 공중에 그냥 떠 있다라는 생각은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되는 사유가 결코 아닙니다. 고전을 통해 볼 경우 최초의 첨성대 기록은 중국 후한의 제1대 황제 광무제가 축조한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평양에도 첨성대의 기록이 존재하지만 광무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실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비록 그렇긴 해도 특히 평양 첨성대의 경우는 그 건립의 사상적, 문화적 의의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존재하고, 그것을 통해서 볼 경우 그 역사적 의의는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약소국으로서 강대국에게 조례 근례를 올리는 하위 국가가 아닌 당당한 성왕으로서의 제왕이 군림하는 나라라고 하는 자존감을 드러내고자 한 노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경주의 첨성대는 그와 같은 직접적인 기록은 없어도 다른 기록들을 통해 그 축조 목적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경주 첨성대를 신라 최초의 여성왕 선덕이 자신의 정적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군주로서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것이라고 판단했고, 그에 따라 첨성대의 그 드높은 방형의 머리 위에 모형 혼천이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지 추정해 보았습니다. 두 곳의 첨성대를 비교한다면 평양 첨성대의 경우 정왕으로서의 능력과 제왕 제도를 이 땅에 실현시키고자 한 간절한 소망의 결과물이며, 경주의 그것은 첨성을 통한 예지 능력에 대한 소망의 결과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경주 첨성대는 관천하고자 한 뜻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실제적인 관천이 이루어지지 않은 전시용 축조물이었으며, 비록 그렇긴 하나 그 미완의 대가 보여주는 것은 강력한 왕권과 최고 통치자로서의 무소불능을 꿈꾼 선덕여왕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이른바 옛사람들은 일월과 성신을 가지고 그 운행에 대한 정밀한 계산값으로서 사계절과 1년의 연도에 대한 정확한 산술 기준을 잡아서 기후, 24절기 72후를 확인하는 데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곡으로 대표되는 농업의 생산량 증대 및 마사로 대표되는 의복의 생산량 증가라고 하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 분야에서의 산업적 이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료들은 서경, 관자, 묵자, 산해경, 열자 등등 여러 기록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진한대 이후로는 도가, 잡가, 법가류는 물론 유가, 사서 및 산서류까지 다방면에서의 더욱더 수많은 자료 속에서 확인됩니다.
1월 성신을 매개로 진행된 천문, 역법, 점성의 융합 분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 제도 등등으로 얼마나 광범위한 분야에 녹아들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첨성대라는 기록을 남긴 평양과 경주의 유적은 바로 그와 같은 동양 전통 문화의 큰 줄기로부터 만력과 열매로까지 이어진 문화적 흐름과 전파에서의 낱낱이 과정들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